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삼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태연 씨. 그녀를 향한 엇갈린 증언들을 짚어봤습니다. 하나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둘러싼 음주 폭행 사건의 진실. 잠시 후 밝혀집니다. 네 번째 음주 사건을 일으킨 슈퍼주니어 강인 씨. 반복되는 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아인 씨가 누리꾼들과 애호박 논쟁을 벌였습니다. 애호박이 불러온 설전, 그 결말은? 풍문으로 도쇼,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발로 뛰어 얻은 생생한 정보도 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들어왔어요. 어떡해. 그러니까요. 저는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요즘엔 더 받아요. 역시 가수. 제시 덩어리. 컨디션 좋아. 2017년에 이게 딱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후반에 제가 풍문쇼를 하게 된 게 역시나 뭐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거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야, 저 오늘 MC 괜찮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풍문쇼가 100회를 넘었다는 게 굉장히 기억이 남고 100회 기념으로 두 분의 MC가 들어오신 것도 기억에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왜 김가연이 아직도 있을까? 네, 저희는 이렇게 2017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소식들로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죠. 바로 오늘의 풍문 주인공들입니다. 자, 연예계 대표 부부죠. 배용준, 박수진 씨가 병원 특혜 논란에 휩싸여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번 논란은 약 7개월 전에 시작된 거였는데요. 그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장문의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5월인데요. 이제 그 출산을 했고 이제 아이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난 한 그 엄마가 그 현장에서 이제 본인이 목격한 내용을 이제 토로한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그 남긴 글에 보면 그 치료 과정과 뭐 병원의 부당한 뭐 처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 유명 연예인이 이름이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유명 연예인도 있었다라는 요지의 글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배용준, 박수진 부부라는 게 조금 더 화제가 된 거죠. 네, 두 사람이 언급된 글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작성자 같은 경우는 해당 글을 게재한 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다녀왔다라고 이미 밝혀놨습니다. 아들을 입원시키던 날 이 S병원에서 폐호흡 문제 외에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5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의 아들과 배용준, 박수진 씨의 이 아들이 같은 S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근데 박수진 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많이 좀 아팠다라는 얘기인가요? 배용준, 박수진 씨는 이제 2015년 7월에 결혼해서 이듬해인 2016년 10월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아들이 조금 일찍 나왔어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출산을 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배용준, 박수진 씨 부부의 특혜받는 모습을 글을 쓴 게시자가 목격을 했다는 거죠. 아니, 조사를 했군요. 그럼 얼마나 빨리 나온 거예요? 29주 차에. 굉장히 빨리 나온 8주부터. 그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네요. 이제 제가 이제 둘째를 출산을 했잖아요. 둘째도 저도 34주에 낳았거든요. 34주는 미숙아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인큐베이터 안에를 들어가야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은 그 폐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자가호흡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는 게
지속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호흡이 갑자기 딱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무호흡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무조건 조산한 아이들, 그러니까 미숙아이인 경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상한 거는 사실 부모들끼리 이렇게 부딪힐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두 엄마 사이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두 아이의 엄마들끼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글을 올린 사람과 병원 측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법적 분쟁까지 갔었고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어떤 불만 섞인 것과 어떤 팩트를 포함해서 그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글을. 그런데 배용준, 박수진 부부에 대한 편의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거진 거고요. 사건의 배경이 된 장소를 좀 짚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인데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라고도 불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은 미숙아, 저체중아 혹은 태어났는데 좀 질환을 겪고 있는 신생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이고요. 신생아들은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을 철저히 하고요. 때문에 외부 출입자들을 제한을 철저히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모만 가능하고 면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혀 출입이 안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다른 환자들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제 부모님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면회를 갔는데 이제 박수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 어머니랑 같이 면회하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면회하는 거를 목격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온 거죠. 아니 근데 부모가 아빠 엄마는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있어봐서 아는데 뭐냐면 최소한의 사람의 숫자를 줄여서 세균 감염이 되지 않게 하려는데 여기서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물론 보통의 신생아들도 이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지만 신생아가 아닌 미숙아인 경우에는 그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될 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왜 최소화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그 당사자인 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군요, 이게 출입이.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박수진 씨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계시나요? 예, 일단 원래 그 논란의 본질은 박수진 씨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연예인이라는 입장 때문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기사화가 됐잖아요. 바로 발빠르게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일단 장문의 손편지를 썼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환자 면회에서 제 부모님이 동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게 연예인이긴 하지만 사적인 문제잖아요. 소속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진 씨와 통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SNS로 밝히기도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기까지는 팩트고 나머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를 좀 소속사에서는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뭐 부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조모, 외할머니가 들어가셨다는 게 그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사과 글까지 올렸는데 그리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처음에 글을 작성하신 분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일찍 태어났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됐거든요. 죽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동요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입원했는데 또 아무래도 누구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건강하게 또 있고 누구는 또 지금 힘든 의료 분쟁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 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데 좀 감정이 많이 동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엄마의 입장을 저는 누구보다 이해하는 게 뭐냐면 사실 아이가 인큐베이터가 있는 동안은 만질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거를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터칭을 하시고 뭐 우유도 직접 주시고 다 하기 때문에 볼 수만 있는데 저도 사실 제왕절개 하고 나서 너무 아팠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휠체어를 타고 가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러 갔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잠깐이라도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 또 아이가 눈을 뜨고 있지 않거든요. 안대를 해도 또 그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아마 그 아팠던 엄마는 아이가 언제 갈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 조부모님,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한테도 실물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고 싶었던 거고 모두가 이렇게 사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지막 가기 전까지 모습을 함께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있었던 거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아파서 분노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글을 올리신 분은 박수진 씨를 향해서 올린 글이 아니거든요. 이게 병원을 향해서 올린 글이었고 그 중에 내용이 조금 이게 좀 담겨져 있었던 건데 이게 아무래도 연예인이고 이제 배용준, 박수진 씨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더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진 거죠. 저는 이거 말고도 박수진 씨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음식물 반입 도넛 얘기인데요. 이제 도넛 10박스를 그 매니저가 박수진 씨를 따라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을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대해서 많은 그 비난의 글이 있었고요. 그 중환자실은 바이러스하고 세균 때문에 못 들어오거든요. 음식물 반입도 안 되고 심지어 꽃도 못 들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난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도넛을 의료진에게 건넸다. 그럼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 문에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미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인지하고 있군요, 병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에 조촉되든 되지 않든을 떠나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환자들한테 공지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박수진 씨가 새치기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박수진 씨의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를 이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수진 씨 아이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새치기를 해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그친 게 아니라 박수진 씨 아이가 먼저 새치기를 해서 이용을 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한 다른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조부모가 그 면회를 한 것과 도너츠를 드린 것은 맞지만 두 가지는 인정을 했지만 이 인큐베이터 새치기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박수진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두 아이의 엄마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박수진 씨가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내보냈는데 사과문 마지막 부분쯤에 그게 조금 말이 좀 약간 누리꾼들한테 좀 말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신은 첫 출산이었고 아기가 세상에 조금 일찍 나오게 되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 이 일부 내용을 보고 누리꾼들이 너만 애 낳았냐, 돈만 있으면 단 줄 아냐라는 비난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인큐베이터 논란 자체가 좀 많이 증폭을 시켰어요. 이게 팩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큐베이터는 새치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죠. 아이가 이제 이게 뭐 순서를 정해놓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순서대로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뭐 인큐베이터를 누구를 먼저 주고 누구를 늦게 주고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소문이 돌고 커지고 하면서 의혹이 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인큐베이터를 새치겠다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비난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 낳은 게 뭐 혼자 하냐 이런 이제 또 그런 반응들이 더 커지게 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좀 밝히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과도 했고 SNS로 사과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자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고 사과의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작성자분은
이렇게 글을 다시 남겼는데요. 내가 글을 쓴 내용 중에는 박수진 씨가 인큐베이터 새치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적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란은 네티즌들이 그냥 추측을 했을 뿐이고, 그러니 박수진 씨에 대한 이런 지적이라든가 박수진 씨를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 그런 비난의 글을 그만 걷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글을 쓴 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은 이 병원의 관리를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병원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병원이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 아닌가요? 논란이 커지니까 병원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래요? 예. 병원 측의 입장이 전해지고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또 불이 붙게 됐는데요. 병원 측의 입장을 보면요. 일단 박수진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판단 하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부모의 면회를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글을 쓴 그 사람도 아기의 조부모가 면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 작성하셨던 그 사과를 받으셨던 분도 조부모가, 그러면 그게 문제가 참 이상해지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원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문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병원의 입장이 밝혀진 직후에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은 아니 저 사람도 똑같이 해놓고서 왜 이래라고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전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고 좀 참담했어요.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글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다시 글을 적네요. 원래 이렇게 내 글이 이렇게 공분이 살 줄을 몰랐고 이게 기사화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그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화가 나네요. 저희 아이 조부모님 면회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였어요. 왜 조부모님이 들어갔냐면 아이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가는 길을 바라라고 병원에서 해준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박수진 씨와 똑같이 혜택을 줬다고 병원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건요. 이거는 너무 도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네. 게다가 이분도 역시 남편이 의사였어요. 이 시스템을 절대 모르지 않는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난다. 그리고 신생아실이 또 공사를 했거든요. 당시에 옆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먼지가 날려요. 아이들은 폐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밝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신생아실 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갑자기 공사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이 글 작성자의 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을 당시에 네. 병원 측에서 신생아실의 병상수를 늘리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산모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산모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할 거고 또 먼지도 없을 거다라고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사라는 게 사실 먼지가 안 난다, 소음이 안 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발생이 했고 폐가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산모들은 가슴이 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산모들이 항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막 이게 좀 시끄러워지거나 막 나를 좀 귀찮아하게 되면 내 아이가 미운털이 박혀서 내 아이를 좀 더 싫어할까 봐, 더 봐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이 엄마의 마음으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산후조리원 옆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리원을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다 환불을 해주고 한 달 동안 그 조리원을 비웠거든요. 원래는 병원은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여기는 조금 의외입니다. 저는 분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 특히나 폐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으앙 하고 울면서 폐가 점점 이렇게 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이제 그 인큐베이터 안에 또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폐를 성숙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반에 돌전에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모세 기관지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지 폐 이쪽이 굉장히 많은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더 안 좋고 거기에 걸리기 시작하면 아이가 나중에 천식이나 아니면 평생 기관지가 안 좋다든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됐을 때 그 분진이나 이런 가루를 완벽하게 차돌할 수 분명히 없었을 텐데 그 공간을 확장했다는 저는 제가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당연히 공기 중에 미세먼지란 걸 또 못 없애는데 그럼요. 공사하는 거에 먼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없애요?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산모분 아이를 잃은 분이 아이가 폐 질환으로 애초에 병원 측에서 폐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죠. 그러니 더 예민하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그런데 또 다른 폭로글이 게재되면서 박수진 씨의 특혜 논란이 재갈되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가장 큰 특혜는 따로 있는데 이야기가 없네요라고 시작해 박수진 씨의 아기가 입원해 있던 응급실 등급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요, 아기들의 증세에 따라 A부터 C까지 1치료실이고요, D부터 F까지가 2치료실로 나누어지는데요. 박수진 씨의 아기는 B치료실로 들어와 오히려 아기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걱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할 때까지 1치료실에 있었고 그런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 주장에 대해 배용준, 박수진 씨의 소속사는 당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이고 입실 이후의 사항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해당 병원 또한 연예인 특혜는 없었다, 입장을 밝혀도 논란만 계속되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의 진행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단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이 특혜 논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조부모가 면회했던 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또 하지만 도넛을 드린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건데 그것도 실수인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박수진 씨 측에서 먼저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병원이 면회를 허락한 부분이다 보니 우리는 정말 아이가 아팠을 때 요청을 한 부분을 의료진이 허락해주지 않았지만 저기는 그냥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인큐베이터 과정을 밟았을 때 요청을 해도 해준 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네. 그거는 잘못했네요. 똑같이 만약에 해줬더라면 연예인의 특혜가 아니라 그냥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엄마는 서운하고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몇 댓글에 보면요, 이게 계속 그 서로 엄마들끼리 논쟁이 이어갔잖아요. 이게 왜 더 그 특혜라고 생각이 됐냐면 그런 글이 있어요. 조부모가 이제 왔다 갔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굉장히 쌀쌀맞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연히 연예인이라서 된 거야? 그럼 나는 아니야? 굉장히 심적으로 이건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을 느꼈겠죠. 예. 글 쓰신 분이 아기를 잃은 상실감이 또 너무 크실 이번에 것 또 같아서. 논란까지 휘말려서 그 마음이 지금 소송 중이시라는데 얼마나 아플지 저희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박수진 씨도 잘못한 부분을 자기가 정말 진심 어리게 사과를 했으니까요. 또 새 생명도 맞아요.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저희가 급하게 준비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급하게 쪽대본이 왔는데요. 어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소녀시대 태연 씨의 교통사고 소식인데요. 근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죠. 네, 소녀시대 멤버 태연 씨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져서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새벽도 아니었고 오후 7시 40분경이었어요. 네. 태연 씨가 이제 정지에 차 대기 중이었던 그 택시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들이받아서 앞에 있던 택시를 이렇게 자동차가 거의 뒷부분이 거의 반파될 지경으로 많이 크게 사고가 났는데 이어 이 차가 또 앞에 있던 차까지 충격이 더해진 거죠. 결국에는 3중 추돌이 난 사건입니다. 앞에 엔진 펜다도 뒤에 트렁크가 아예 없어졌어. 들어갔네. 아니 지금 택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앞과 뒤에서 저게 아주
밤 늦은 시간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좀 저녁 시간이었잖아요. 저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유명 연예인의 교통사고로 하니까 조금 더 문제가 좀 불거졌죠. 태연 씨가 그러니까 사고를 내신 거네요. 네. 차가 많이 부셔졌는데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도 그 큰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저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사고 수습하기도 굉장히 바빴을 텐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연예인 특혜 논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데 네. 이 사고의 피해자라고 밝힌 분, 그러니까 중간에 낀 저 택시 안에 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진 그리고 영상을 올렸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거예요. 이 사고가 난 후에 구급 대원과 이 경찰이 왔는데 이분들의 태도가 연예인이라서 더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해당 누리꾼은 사고 나고 나서 이런 글 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쓰게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고요.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태연 씨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출동한 구급 대원이 가해자를, 그러니까 차를 박은 이 태연 씨가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차가 아닌, 피해자가 아닌 태연 씨를 먼저 데리고 갔다라고 굉장히 좀 화를 낸 글이 화제가 된 거죠. 이 누리꾼은 또 이런 글을 씁니다. 이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는 구급차에 못 타게 하고 태연 씨에게는 괜찮냐 하면서 먼저 구급차에 태웠대요.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태연 씨하고 사진을 찍을 걸 이렇게 아쉬움을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을 또 남겼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사람들이 사고 난 환자들 앞에서 희희덕. 유명인 먼저 챙기다니 멋지네요. 유명세와 인기는 좋은 거네라고 썼는데 이 누리꾼이 쓴 SNS가 퍼지면서 정말 그 순식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연예인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이 분의 글도 봤거든요. 이 분의 글을 기사가 나서 그냥 봤는데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댓글이 누가 이제 사고 난 분이 SNS 글을 올렸다 해서 그냥 검색을 해봤는데 바로 뜨는 거예요. 그때 좋아요가 한 6개였는데 글이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엄청나게 소문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데 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앞에 수정이 붙었어요. 자기가 수정이라고 썼어. 갑자기 수정이라고 쓰다니 추가된 내용이 음주 운전 검사를 안 했고 검은 고양이가 차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가 추가된 거예요. 그 두 줄이 추가돼 있더라고요. 슬리피 씨가 그걸 관심 있게 봤네요. 또 제가 풍문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해당 누리꾼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목격자의 증언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네, 역시나 또 SNS로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전혀 그 뒤집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현장에 출동했던 견인 기사의 증언인데요. 이분이 가장 먼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장에는 내가 가장 먼저 왔고 구급차와 경찰은 오지 않았다. 당시에 그 차주나 동승자 분들은 다 이제 한 켠에 있었고 태연 씨도 있었는데 태연 씨의 차가 이제 분명한 팩트는요. 태연 씨 차에 에어백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약간은 전 사실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기절하기도 해요. 이 가슴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가서 괜찮냐고 했더니 나는 괜찮다. 일단 다른 사람을 챙겨라 하면서 태연 씨는 먼저 그분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계속 보험 접수를 진행해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덧붙이면 현장에 이제 도착한 구급대원 분들이 다친 분들의 상황을 먼저 다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연 씨에게 연예인이냐고 하면서 얘기를 건 거는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연 씨는 이제 사실 또 구급차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구급차를 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 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급차를 타지도 않았고 약간 좀 팩트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매니저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태연 씨가 사실 이제 뭐 연예인이고 인기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뭐 일방적으로 아무래도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가해자 피해자 입장이 뭐 이렇게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구급차의 그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피해자냐 가해자냐가 아니라 더 아파 보이는 사람이 먼저 그럼요. 많이 다친. 예. 그래서 에어백이 터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더 심해 보인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냥 누리꾼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태연 씨가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서 가해자인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급대원 쪽에서도 바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요? 예, 바로 사고가 난 다음 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힌 건데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다른 이제 피해자분들은 뭐 타박상이 있었고 정말 아까 그 말 유재한 씨 말대로 그거예요. 에어백이 터진 차한테 먼저 좀 눈길이 갔던 거예요. 이쪽이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본인들한테 이미 인지를 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만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태연 씨를 먼저 이송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먼저 이송을 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구급대원들에게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으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장 심각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구급의 원칙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지금 또 다른 뭐 입장을 표명한 게 있나요, 그분이? 그분이랑 같이 택시를 탔던 동승인이 글을 올립니다. 이분이 뭐라고 올리냐면은 동료가 글을 올린 의도는 이 사건 수습 중에 이 구급대원과 경찰의 실망스러운 부분을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그 동료가 쓴 글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글을 올리는 이 순간까지도 태연 씨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그 태연 씨한테 사과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부터 화가 난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화날 일이긴 하네요. 화나는 일을 하죠. 왜냐면 잘못을 했는데 먼저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포인트가 이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태연 씨가에게 구급 대원이 먼저 간 이유가 허리 통증보다 가슴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더 위중하기 때문에 태연 씨에게 먼저 구급차가 배당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동승하셨던 이 두 번째 글에 의하면 가슴 통증은 태연 씨뿐만 아니라 이 택시 기사분도 있었던 거예요. 통증이 아니라 그냥 딱 보기에도 가슴에서 이미 피가 나고 있었는데 왜 우리 택시 기사분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태연 씨에게 먼저 배당을 해줬느냐라는 포인트가 또 생긴 거죠. 혹시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태연 씨가 입장을 좀 밝혔나요, 혹시? 네, 태연 씨가 이제 사고 수습을 끝내고 이제 기가 조치를 했고 소속사 통해서 이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후에 태연 씨가 이제 직접 SNS에 답글로 이제 기사님께 사과를 드렸고 이제 그 피해자분들하고는 접촉은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직접 지금 또 SNS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고는 어떻게 이게 난 거죠?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게 뭐 대낮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녁 좀 애매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사고의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행 중에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 앞에 택시는 정차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연 씨는 좀 연예계에서 운전을 좀 잘하는 걸로 알려진 연예인 중 한 명이에요. 과거에 뭐 사진이 한번 열애설을 찍힐 때도 뭐 차 안에 있었고 차와 유독 좀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한 번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좀 약간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 실제로 그 주차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 저렇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 미숙이야? 이상한데 차의 문제야? 아니면은 본인은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연 씨의 차 안에 애완동물이 있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뭐 급작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고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이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지금 분명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섣부른 추측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근데 앞이 거의 반파됐어요. 이 정도라면은 속도가 만만치 않았다는 건데. 앞을 거의 확인을 못하고 그냥 박은 것 같죠. 그러니까 거의 있는 걸 인지를 못하고 받은 거니까 내 생각에는 졸음운전을 했을 리가 없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모르죠 또 사람은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부주의했던 것 같은데요, 태연 씨가. 네. 저도 사고를 예전에 졸음운전하다 제가 뒤에서 제가 잘못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첫 사고였는데 그냥 이게 약간 사람 기본 상식으로는 내가 먼저 내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혹시 괜찮으세요? 병원에 같이 가드릴게요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사에서 와서 이제 상황을 수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택시 한번 탔을 때 뒷자리에 있었는데 뒷차가 아주 살짝 박았어요.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살짝 박았는데 한 거의 일주일간을 그분이 계속 연락을 주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혹시나 당시에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느낄 수도 있으니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병원을 들릴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사건 일단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 이후로 거의 일주일 동안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괜찮습니다. 정말 작은 사고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그 원인과 결과가 지금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양쪽 다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 주장 글을 올리신 분의 주장대로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특히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연예인이기 때문에 받는 부담감도 있는 게 저는 연예인들이 꼭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인데 특히 받지 오히려 않아요. 가해자분이 연예인들 돈 많잖아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은 더 냉혹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감히 김가연한테. 아니 그거 있잖아요. 약간 깐죽거리는 말투로 연예인 또 돈 많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사람도 뭐 찌질하게 받는 막 이런 느낌을 하는 거 있죠. 뭘 돈이 많대. 연예인이라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저도 교통사고를 냈는데 저는 상대방이 마약 단속반을 불렀어요. 어머. 진짜요? 어머. 아니 그래도 세상에 마약 단속. 어머. 이게 몸에 또 문신도 많고 그러니까 마약 단속반을 불렀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교통사고에 마약 단속반이 와요? 시골 왔어요? 오고 아니 앞에 그러니까 사고 당한 사람이 원하면 부를 수 있고 검사를 받는 거는 자기 선택이고요. 선택이에요. 근데 슬기 씨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니요. 그거보다 약간 왜냐면 슬리피 씨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영화에서 약간 마약쟁이들이 저런 피부가 하얀 거지 무슨 사고가 왜 그러세요? 사고가 졸음운전이다 보니까 약간 비상식적이었다. 그럴 수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 약간 느낌이 나니까. 나 알아보고 불렀어요. 근데. 진짜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사고가 났는데 또 불구하고 에어백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해자들을 피해자들을 먼저 챙겼다. 그런 좋은 기사로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나면 조금 안타까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해를 한 사람이 태연 씨이기 때문에 사과도 그만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는. 한편 태연 씨는 지난 12월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태연 씨는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못 본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라고 인정하면서 반려견은 차에 타고 있었으나 계집 안에 얌전히 자고 있었다라며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태연 씨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예인들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제 역시 사회적인 논란이 될 풍문입니다. 이번에는 재벌가에서 벌어진 음주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재벌가 자제 음주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가요? 네, 문제 재벌가 자제는 바로 한화그룹이죠.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입니다. 네. 이분이 그동안에 사실 좀 사건 사고가 많기도 했고요. 네. 아, 또 이 회사구나라는 이 너무 이 잦은 게 문제가 됐죠. 근데 한 대형 로펌 회사의 그 신입 변호사들 한 10명이 자리했는데 이 자리에 김동선 씨가 와서 폭행 사건이 이뤄졌다는 건데요. 대중들의 공분은 컸던 것 같아요. 요거를 그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그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아이고, 정말 모든 걸 다 빼왔습니다. 예. 정말 그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네, 일단 그 1년차 대형 로펌 1년차 신입 변호사분들이고 총 28명입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김동성 씨하고 친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완전히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간 자리였군요. 근데 친목을 위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굳이 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한데. 이제 사무국장님 형님 말에 의하면은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변호 얘기하면서 1년 동안 그 힘든 걸 얘기하면서 있는데 변호사분들끼리 얘기하니까 자기는 얘기를 잘 이제 안 하고 이러니까 약간 좀 소외다. 예,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뭐 어떤 그 발달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존댓말을 써라. 어머.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라. 너희 부모님 뭐 하냐? 그리고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어머머. 그런 말을 했을 때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주주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몇 분은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그 김동성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가끔 이제 동생들한테 편하게 하라고 이제 말 놓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외모만 보고 말을 가끔 놓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보면 저보다 한참 아래인 경우 뭐 이럴 때 있거든요. 아, 가연 씨한테 이제는 말 잘 못 넣을 거예요. 지금도 어려워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뭐 어쨌든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어떤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술을 취했다든가 뭐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동선 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해당 건설 이제 해외 토건 사업본부의 과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신성장 전략팀장을 역임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 나이가 89년생입니다. 89년생입니다. 동생이네요. 애기네. 애기. 서른도 안 됐다고요? 저랑 동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좀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좀 지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미 한참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일이라면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실 변호사들의 이런 법을 다루는 분들이 이런 폭행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2달 뒤에 알려진 게 사실은 더 좀 놀라운 것도 있죠. 이 변호사들의 집안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로펌이죠. 여기 이분들도 상위 몇 프로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호사들조차 경찰 조사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서 참 기분이 묘했었죠. 요거 그 대형 로펌이 하나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 가장 큰 게 바로 그 하나 회장님의 청계산 보복 사건을 여기서 변호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뭐 하나가 고객이라고 치면 이걸 문제 삼기는 참 힘들죠. 실제로 고객입니다. 네. 실제로 고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언론에 알려진 건가요? 그렇죠. 예, 피해 변호사들이 직접 이 로펌에서 움직인 게 아니었고요. 이 사건을 나중에 안 그 대한 변호사 협회가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20일이죠. 대한 변호사 협회가 그 김동선 씨를 폭행 그리고 모욕죄로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더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베테랑이야 뭐야, 자기가 조태호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베테랑의 조태호 캐릭터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 3명의 실제 인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섞어놓은 사람이에요. 단 한 명만이 아니라. 근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네티즌들은 조태호의 실제 모델이 이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 이제 네티즌들의 댓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네네. 네. 가정교육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주 폭행 또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초죠. 그러니까 이번 변호사 폭행 사건이 있기 8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1월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이번에도 만취 상태였어요. 종업원을 폭행하고 또 이 말리던 지배인을 위스키병으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경찰이 왔는데도 경찰 연행 과정에서도 난리를 핍니다. 경찰차 시트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찢어지네요, 그게.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아하. 정말 남봉을 부리죠. 네. 두 번째 음주 폭행 사건인데 이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처벌을 좀 받지 않았나요? 김동선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정을 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법원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재벌이건 뭐 일반인이건 그 본인의 직무에서는 내려나와야 되잖아요. 네. 당시에 하나건설 팀장직에서도 물러나면서 경영 수업에 약간 차질을 좀 빚었을 뿐입니다. 취재원 중에 이제 술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번 사건 일어나고 나서 혹시 이분을 아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 강남에서도 출입 금지를 받은 술집들이 몇 군데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소란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착을 해서 빈 방이 있냐고 혹은 전화가 오면은 이제 빈 방이 있어도 넣어주지 않는 거죠. 없다, 손님이 꽉 찼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건 그럼 재벌이면 와서 조금 소란이 있어도 술을 많이 팔아주면 가게 입장에선 이익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벌이라고 술을 많이 팔아줄 거라는 환상은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준재벌이거나 아니면 졸부 같은 분들이 오히려 와서 그 좀 더 막 흥청망청 마시지 이 사람들은 딱 그냥 마시고 자기 비즈니스 하고 가거나 뭐 목적이 있어서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그 주변 김동성 씨의 주변 분들은 그 평소에 이제 성격이나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20대 아직은 20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이가 좀 있어 보이죠. 아직 20대고 뭐 혈기왕성할 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형들은 이미 경영자 수업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혼자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봐야 되고 회사도 봐야 되고 이제 생각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김동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직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권력과 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게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좀 두려운 게 없는 20대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김동선 씨는 승마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국가대표였죠. 네, 애착도 있고 그 승마계에서는 정말 뭐 재벌을 떠나서 능력은 정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또 승마를 또 제가 아는 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승마 쪽에도 아는 네,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예의가 바르고 의리파고 힘든 친구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면서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어렸을 때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마구간에서 말을 껴안고 막 운 적도 있고 이런 외로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아유. 술 한잔한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혹시 하나 광고 하나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미 하나는 끝났습니다, 저랑. 아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이 볼 때 자식이 사실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이 좀 제재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동선 씨의 그 부친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세상 뜻대로 안 되는 게 유일하게 자식이에요.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김동선 씨가 사고를 칠 때마다 김승현 회장은 정말 계속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요. 이번 변호사 폭행 사건 이후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 사이가 뭐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거 이제 그 좀 물어봤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또 하나 쪽에 20년 근무한 또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보험사에. 가족까지 누구랬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내 소문은 이 부자 간의 사이가 너무 끈끈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뭐 심지어는 그 회장님께서 아들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가서 몰래 보고 오기도 하고 막내 아들이 하는 그 승마 경기는 어김없이 가서 이렇게 응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승현 회장님이 30살도 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버이날 때는 이 아들 3명이서 예쁜 뭐 카네이션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어릴 적에는 김승현 회장님이 아들들하고 몸으로 막 놀아주면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어릴 때 운동 잘해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되고 금메달도 따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테지만 그러니까 더 실망도 되시고 걱정도 되시고 그러실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막내 아들은 사건 사고가 있고요. 둘째 아들도 역시 사건 사고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무 사건 사고가 없고요. 실제로 첫째 아들은 하나에 입사해서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벌입니다. 정말로 하나가 잘 되게 된 계기는 첫째 아들의 역할이 되게 커요. 아, 그래요? 네, 하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를 많이 올려 세운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정말 이 부자 사이가 각별하기도 한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또 김승현 회장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김승현 회장은 어떤 분이냐라고 여쭤봤는데요. 대화를 해도 좀 트인 분이고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대요. 유머 감각을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하냐, 뭐 농담을 많이 하시냐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한테 같이 있던 분이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총 쏘는 신용을 하면서 빵 이랬더니 김승현 회장이 네 이렇게 으아 이러면서 죽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런 재벌 회장을 본 적이 없다고 굉장히 좀 많이 내려놓은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이 하나 소식에 굉장히 좀 실망을 했던 김승현 회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 밖에서 맞고 들어왔다고 같이 폐해주러 간 그런 사건인 거죠. 네, 김동선 씨의 형이자 그리고 김승현 회장의 아까 말씀하신 둘째 아들 김동원 씨가 23살이었어요. 이때 2007년에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때 좀 아들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장님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호원들과 그리고 업체 이제 경비업체 직원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제 시비가 붙었던 내 아들을 때렸던 그 종업원들을 이제 때려주게 된 거죠. 유명한 보복 폭행 사건이에요. 네, 그걸로 굉장히 논란이 됐죠. 처벌을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300시간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김동선 씨뿐만 아니라 사실 재벌 2, 3세들의 사건 사고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여론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쉽게 돈으로 해결해도 되고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곳에 분명히 책임이 따라나는 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음주 폭행 사건은 연예계에서도 있었죠. 네. 네,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씨의 음주 폭행 사건이 전해져서 연예계가 좀 시끄러웠죠? 네, 지난달 17일 새벽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강남의 한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강인 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바로 출동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이 목격자에 따르면은 유흥업소에서 여자 조공원과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룸으로 강인이 들어와서 여자 조공원의 머리를 3대 폭행을 합니다. 어머. 그 이후로 실갱이가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걸 보고 있던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거죠. 근데 저기 대체 무슨 일 때문에 폭행을 하게 된 거죠? 네, 피해자 그리고 강인 씨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신고를 받고 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뭐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훈방 조치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의 조사는 피해자의 의사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강인 씨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한 그 오후에 발표한 그 공식 입장에서도 사죄의 말은 있었지만 이게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거 설명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바람을 폈나? 여자가? 네. 그건 몰라요. 여자친구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남녀 관계는 그들만 아는. 네. 방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일단 팩트는 그 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아예 외부에서 들어온 거군요. 이번 사건은 훈방 조치가 됐는데요.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라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건이 끝났는데도 이제 강인 씨의 음주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사건은 2009년에 벌어졌다고 해요. 네, 2009년 9월 새벽이었어요. 강남의 한 술집에서 폭행 사건이 이뤄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입건이 됐는데 이 자리에 강인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폭행 사건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 술집을 나와서 밖에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꽤 커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사건은 술에 취한 일반인 2명이 강인 씨의 방에 잘못 들어왔고 잘못 들어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종업원과 술집 사장분이 강인 씨를 먼저 나가시라라고 해서 술집 밖에 먼저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일반인 2명이 술집을 나간 강인 씨를 끝까지 따라가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폭행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강인 씨가 끝까지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나는 막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사가 터지면 사람들은 강인, 폭행 이 2단어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굉장히 많죠. 한번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어떤 꼬리표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무조건 좀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맞고만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었어요. 그 증언이 있었으면은 무죄가 완전히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 주변 CCTV를 통해서 내가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남성들의 모습 그리고 강인 씨가 접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강인 씨는 여기에서 방어 차원으로 손을 뿌리쳤어요. 손목을 잡거나 뿌리치는 이 행위 자체도 폭력 가담이다라고 해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기소유예는 이제 기소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연예인이 이제 강인 씨가 술집에서 폭행을 했다. 이게 사실 더 커지면서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음주 폭행 사건이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는 정말 다시 오기 힘든 최고의 어떤 성공을 거뒀던 시기예요. 슈퍼주니어가 전성기였습니다. 2009년이면 명곡이죠. 쏘리쏘리가 발표됐던 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가 됐던 그 시기였고 또 강인 씨는 그 전까지 그냥 큰 문제 없이 정말 핵심 멤버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주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흠집이 잡힌 거죠. 음주 폭행 사건으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강인 씨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음주 사건에 휘말렸죠. 네, 2009년 10월입니다. 강인 씨가 음주 운전의 뺑소니 사건까지 벌였다고 해서 정말 팬들한테도 참 큰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강인 씨가 운전하고 가던 중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차가 다시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아서 3중 추돌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정도의 사고가 나면 바로 내려서 수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자리를 원래 그 사고가 났을 때 떠나면은 뺑소니가 돼버리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자리를 떠났는지 대여섯 시간 후에 밝혀졌는데요. 강인 씨가 일단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등장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2 그러니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두려움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수습을 하지 않고 떠나던 건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가 적용되면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됩니다. 근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사실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그때가 이제 슈퍼주니어가 진짜 전성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비난 여론도 있었지만 팬들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자수를 했으니까 좀 봐주고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좀 강인 씨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냥 무조건 감싸려고만 하는 건 팬들이 옳지 않다. 이런 또 팬들을 또 지적하는 비난 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그래서 좀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리더인 이특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배신감을 느꼈고 강인 씨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멤버밖에 없는 것 같다며 강인 씨를 다시 한번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 강인 씨가 이제 사실상 TV에 좀 안 나오시고 자숙의 시간을 좀 거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지금의 그 자숙 시간까지 이렇게 거치게 된 건지. 근데 2009년도에 두 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군대 입대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한번 슈퍼주니어에 이제 합류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예능에서도 또 이제 빛을 보는데 요때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안 갔다는 그런 또 이제 지적이 나와요. 근데 요때 또 진짜 사나이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각에서는 강인 씨가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 가짜 사나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갔었거든요. 네네. 자숙을 끝내고 이제 진짜 사나이를 같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런 고발 조치가 된 거죠. 맞아요. 너무 안 가서. 그렇죠. 한 번 안 갔다고 고발 조치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미안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이 가로등을 차가 와서 박아서 이 가로등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강인 씨였던 거죠. 문제는 강인 씨가 이 사고를 낸 직후에 현장을 떠났어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래서 더 말이 더 커지게 됐었고,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이 목격자들이 내가 강인을 봤다. 강인이 그 차의 운전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인 씨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조사를 받고 보니 또다시 놀라게 될 법한 결과가 나옵니다. 강인이 그 차의 운전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인 씨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조사를 받고 보니 또다시 놀라게 될 법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혈중 알코올 용도가 0.05%,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을 또다시 선고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이후 팬들의 움직임도 좀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예, 강인 씨의 팬들이 등을 돌립니다. 바로 그 슈퍼주니어의 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강인 슈퍼주니어 퇴출 요구 성명서라고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 내용은 강인 씨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예, 이제 나가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 함께했던 그 10년 동안 했던 그 팬들도 이제 등을 완전 돌린 셈이죠. 예. 근데 당시에는 사실 팬들이 탈퇴를 해라라는 요구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탈퇴까지 이어지진 않고 이제 자숙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자숙 기간 중에 음주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됐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 강인 씨의 그런 술 취하지 않았을 때 그 인성이라던가 그 재능을 너무 높게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팬들의 요구가 지금 굉장히 거세고 또 이 요구하는 이 발언들이 나중에 강인 씨의 이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 것인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술자리에서 있었던 사고이기도 한데 또 술이에요. 예. 그래서 술을 마시면 상대방의 술버릇도 알게 되잖아요. 혹시 강인 씨가 평소에 술버릇이 있었는지. 뭐 저희 가게에서도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주변에 낯선 분들이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반응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잇따른 어떤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쟤 여기 왜 왔지? 뭐 이렇게 술 먹어? 뭐 이런 식의 강인 씨 뭐 이런 이야기들에 되게 좀 민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소식을 또 접하면서 강인 씨는 술과 여자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당연히 하지 않고 모임을 나갈 때도 택시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주변에서 아예 차키를 뺏어버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술자리에 나가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알아서 대리를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라고 하고,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뭐 집에 돌려보내는데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술 마시면 다시 나오게 되는 일도 반복된다고도 하는데
택시를 타고서라도 그 자리에 나갈 것이 아니라 아예 자숙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를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거고 아예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는 것이 뭐 뒤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확실하게 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강인 씨의 성격 자체가 워낙 의리에 있고요. 자기가 물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부르면 가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지. 강인 씨가 끊으려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막말로 주변 지인이 차라리 커피를 마시자고 하든가 그쵸. 굳이 술 마실 때 강인 씨를 부르지 않는 게 저는 지인이 해야 될 좋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강인 씨랑 친한 분이랑 제가 녹화 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인이가 다 착하다. 너무 애가 괜찮은데 어릴 때 술을 잘못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분과 함께 술을 마셨던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려줬던 형이 몇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좀 액션이 크신 분이었던 거예요. 목소리도 크고 뭐 좀 액션 자체가 큰 분이었는데 강인 씨가 그때 아이돌로 데뷔하고 술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제 같이 다니던 형들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좀 잘못 배워서 애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진짜 끊는 방법밖에 없다고. 술을 다시 배우는 방법은 없으니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혼나야죠, 사실은. 네, 많이 혼나야죠. 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쳐야 돼요. 네, 이게 뭐 상대방을 크게 위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행이지. 혹시라도 술에 뭐 음주운전에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게 크게 무슨 사건이 커졌으면 강인 씨 큰일 납니다. 자, 이번에는 풍문은요.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인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애호박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더니 애호박이 왜 논쟁거리가 되나요? 네, 일명 애호박 설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18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남긴 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유아인은 그냥 한 20m 정도 떨어져서 보기엔 좋은 사람일 것 같다. 친구로 지내라면 조금 힘들 것 같음. 막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 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있으면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라고 코 찡긋할 것 같음이라며 유아인 씨를 평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건 뭔 소린가요? 이거는 튀긴 거죠. 예? 그러니까 비꼰 거죠. 비꼰 네. 거예요? 아. 그게 야한 식으로 비꼰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애호박이 있는데 애호박이 냉장고 안에 혼자 외로이 있는 걸 보고 보통은 그냥 애호박이 혼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애호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유아인 씨는 굉장히 생각이 깊은 이미지니까 애호박이 혼자 있네? 혼자라는 건 뭘까? 애호박 혼자 있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애호박이 외롭겠다 뭐. 네, 이런. 비꼰 거죠. 유아인 씨한테 어떤 허세라는 것을 씌우면서 애호박만 봐도 유아인은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비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글이 이게 유아인 씨가 예전에 남겼던 글들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유아인 씨가 남기는 SNS에 남기는 글에 스타일을 이렇게 풍자해서 이렇게 비꼬면서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유아인 씨가 가끔 이제 SNS에다 좀 감성적인 내용의 글을, 그러니까 문장들이 되게 좋습니다. 패션을 카피할 수 있지만 스타일은 동경만을 허락한다. 컨트롤 C 하시겠습니까? 무엇을요? 이제 뒤에 좀 첨언을 했죠. 그리고 모르는 채 해드리죠.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반전이 더 지독하게. 근데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좀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조금 애둘러서 비유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남기신 분도 이게 뭔가 애호박은 사실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냉장고에 애호박이 있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슈가 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호박 혼자 있을 것 같은 유아인 씨라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한번 툭 던진 거였어요. 예. 그냥 툭 던졌는데 여기에 유아인 씨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예. 뭐라고 또 받아치냐면요. 애호박으로 맞아봤음 코 찡긋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빵 터지게 된 거죠.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SNS에 올린 거면 사실은 뭐 이름을 거론을 했지만 유아인 씨라고 이게 결국엔 그 유아인 씨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낸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글쓴이가 유아인 씨에게 직접 멘션을 보낸 것도 아니었고 해시태그 유아인을 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유아인 씨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아마도 이런 글을 보고 직접 답장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이 코찡끝이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좀 꽂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문장을 쓰신 분도 코찡끝, 이거는 약간 유머도 있고 약간 뭐 비꼬는 것도 있겠지만 유머와 농담이 섞인 뭐 이랬는데 유아인 씨의 반응도 마찬가지. 애호박으로 맞아봤음 코찡끝 이러면 약간 농담 반 유머 반 거기에 살짝 의미 반 이렇게 오고 간 그런 문자라고 전 느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썰전에 정말 불을 지핀 건 또 다른 누리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썰전에 정말 불을 지핀 건 또 다른 누리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냥 한 말인데 애호박으로 때린다니 한남 돋는다. 한남 돋는다. 네, 그 글을 남겼는데 유아인 씨가 또 바로 이제 받아칩니다. 그냥 한 말씀 놀아드렸는데 아니 글쎄 한남이라면 코찡긋 잔다르크 두두시네요라고 받아친 거죠. 이게 무슨 말들이에요? 나는 이게 한남이라는 단어가 사실 온라인상에서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 남자라는 단어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한국 남자 스타일의 이런 이제 여성들을 좀 비하하고 여성들에게 이제 좀 막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한남이라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표현을 해요. 더한 거는 이제 한남충이라고. 벌레까지 남자 벌레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비하하면서 쓰는 거죠.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김치녀라고 욕을 하는 것처럼 비하하잖아요. 그것처럼 된장녀, 된장녀, 김치녀 뭐 이러면 한남이라고 해서 공격을 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인 씨가 한남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잔다르크는 뭐예요? 잔다르크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의 인권을 대면 또 이런 식으로 앞서서 나가는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이런 좀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또 용어로 돼 있어요. 아이고 여전사 나셨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 한남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문제가 페미니즘 논란까지 커지게 된 거예요. 네, 유아인 씨가 자신을 한남으로 지칭하면서 뭔가 비난을 가한 누리꾼에게 SNS 댓글을 남기면서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네티즌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논란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유아인 씨가 1시간 동안 그 일일이 네티즌들한테 댓글을 단 게 68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그 답변을 해준 거죠. 아니 이게 사실은 애호박 그냥 그 어떤 한 분이 그냥 자기 거에 썼다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페미니스트 논쟁까지 돼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에 박우성 영어평론가까지 가세를 하면서 유아인 씨의 글을 지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이번에는 SNS에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 장문의 내용은 유년 시절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는 누나들과 차별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 준비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런 제사와 한국 사회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아들과 딸은 다 귀하고 존엄하며 자신 역시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가 돼서 엄마의 고통으로 세상의 빛을 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고서야 뻔뻔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나 역시 페미니스트다. 나는 여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피력하게 되는 거죠. 야, 이번 애호박 설전이 있기 얼마 전에도 유아인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논란이 됐었다고요. 예, 어떤 내용이요?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제 고 김주혁 씨를 애도하면서 유아인 씨가 SNS에 글을 남겼어요. 이게 짧게 남기긴 했는데 유아인 씨가 영국 가수 벤자민 클레멘타인의 노래 이제 콜드레스라고 이제 애도의 앨범 재킷을 올리면서 애도는 우리 목 그리고 부디 RIP 레스트 인 피스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짧게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이 또 많은 또 이제 팬들에게 이제 이슈가 됐죠.
아니 근데 고인을 추모하는 글인데 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영어를 이렇게 쓰면서 약간 좀 멋있는 척 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허세가 느껴진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하는 거죠. 네, 추모글 논란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지난달에 수능 시험을 본 수능생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남긴 격려글이 또 비난을 받았어요. 왜요? 이게 뭐냐면 수능 인간 등급 매기기 평가 시험. 요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누리꾼들이 불쾌하다. 왜 이걸 이렇게 평가하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논란이 됐죠. 예. 그렇군요. 예. 네.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된 건지가 이제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이제 시작된 그 기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 전에는 유아인 씨가 말하거나 글을 쓰면은 정말 멋있다고 뭐 정말 올바른 청년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또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가감 없이 직설적인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12년을 돌아보면 그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단일화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이때 유아인 씨가 아름다운 단일화 같은 소리 하네. 안철수 비난한 것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신물나게 싸워봐라. 권력을 휘두르면서 라고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연예인이니까 정치적 개입의 글은 조금 자제해라 라는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본 유아인 씨가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연예인은 트위터에 셀카만 올려야 하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낀다. 주어진 크기만큼 나는 발언했다라고 소신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좋다고 봐요, 이런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이런 글을 씁니다. 존중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 가겠다고 떼쓰지 말고 나라 망했다고 악담하지 말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썼는데 이제 또 요거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또 이제 비난 글을 올려요. 또 이제 유아인 씨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고 이곳에서 더 다양한 이들의 생각을 듣고 나의 필터로 걸을 생각이다. 나 또한 편협했다라는 글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같은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저러다가 박살나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시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부러움도 또 반이 저는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연예인의 뭐 발언 이런 거 유아인 씨의 뭐 논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저는 한편으로는 좀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이제 기자 출신이시니까 좋은 기사거리가 되고 이제 소신 발언하는 게 많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전 지금 소신 발언하면은 내가 유아인 씨랑 친분이 있다면 줄이라고 할 것 같아요.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줄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인생 선배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예. 그런 유아인 씨의 성격을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유아인 씨 저 아는 그 연기했던 형이 그러는데 이 올리는 걸 봤대요 한번. 근데 계속해서 지웠다가 또 썼다가 그 마취보이 만나 또 이제 쳐보기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그리고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유아인 씨 성격이 어떤 글을 보고 이게 자기가 기분 나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대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그것만. 그래서 이 한남이란 단어 때문에 굉장히 그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페미니스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게 썰전이 가지 않았나. 자, 아무래도 글이라는 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도 또 읽는 사람도 되도록이면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뭐 그러려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논란이나 논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